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햄릿 대사냐고요? 아닙니다. 고스톱 치면서 누구나 중얼거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일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 벌어져서 충격을 주곤 하죠. 이번에는요, 윷놀이를 하다가 20년 지기를 살해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윷놀이 말보다도 못하게 다룬 이 사건, 10월 10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에서 잠시 뒤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포 영화보다 더 오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3일 전북 익산의 한 농촌 지역에서 농로 인근을 지나가던 한 주민으로부터 신고 하나가 접수가 됩니다. 어허. 트럭에 백골 시신이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뭐라고요? 농로 비탈면에 전복된 1톤 트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톤 트럭의 앞쪽이 시커멓게 불탄 상태였고. 지금 저 트럭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안에서 네. 백골 시신이 나왔다라는 어머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머, 지금 저 비탈진 저 언덕 아래로 지금 차가 뭐 굴러있네요, 진짜. 네. 지금 저런 상황에서 지금 차량이 앞부분은 시커멓게 지금 타 있고 지금 그런 훼손된 상태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안진용 기자님, 백골 시신이 저 불탄 트럭에서 발견됐다는 건 대체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저 트럭 이미 2개월 전부터 저렇게 전복된 상태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럼 사람들이 분명히 봤겠죠. 알고 보니까 지난 7월 20일에도 이미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거죠. 어머나. 두 가래의 트럭이 1, 2개월째 방치가 돼 있다라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해당 지역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현장을 갔어요. 네. 그리고 차량을 수색을 했는데 네. 차적 조회 결과 해당 트럭은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의 소유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주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어허.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가족이 하는 얘기는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하. 근데 보세요. 당시에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 2명이 현장에 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이게 그냥 어찌된 건지 의아하잖아요. 관련해서 당시 신고를 하셨던 주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종된 사람이나 집 주변 게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뭐 그러고 가고 말았죠. 아니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허준 변호사님이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가서 트럭을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찰 2명이 출동을 해서 살펴보기는 했는데 안에 그 백골 시신이 있다는 거를 처음 출동했을 때는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데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으니까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하하. 근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좀 수색을 만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당시 경찰의 판단으로는 일단 넘어져서 이 1톤 트럭이 그냥 방치된 차량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찰이 바로 견인을 할 수가 없고 이걸 관할 행정기관으로 인계를 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주인도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출동한 경찰 입장에서는 이 관할 행정기관인 익산시청에 일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조만간 견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만 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현장에 갔는데 아니 보세요. 가서 상식적으로 경찰에 갔으면 뭐 과학수사 정도의 무슨 이 폴리스라인 칠 정도 아니다 하더라도 꼼꼼히 저게 그냥 차량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이 아랫길 이 언덕백이 물론 야트막합니다만 거기 언덕백 굴렀어요. 그리고 차량 앞부분 불에 탔어요. 그러면 왜 이랬을까 하고 꼼꼼하게 차량 뭐 트럭 뒷부분 바퀴 및 다 둘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때 백골 시신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비가 우기였잖아요. 차가 운전석 쪽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가지고 물이 잠겨 있어가지고 거기에 100골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그냥 방치 차량으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물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수색을 안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요, 지금 당시에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차량 안팎을 수색을 못한 걸 인정할게요. 지금 경찰의 입에서 이거 그래요, 나 그때 허술하게 한 거 인정해. 지금 인정의 문제가 인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명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차량이 저기서 혼자 가서 그렇게 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1톤 트럭을 누가 들어서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면 운전자가 그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비가 와서 물에 잠겨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시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특히 불에 탄 흔적까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물에 잠겨 있었다고 하면 뭔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철저하게 수색을 하고 견인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치조차 만연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행정기관에서 견인을 하면요, 계고기간이라고 해서 이 견인 그 예고장을 차에 붙이고요, 2달 정도 기다렸다가 그래도 차가 옮겨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2달 정도는 방치가 될 거라는 건 경찰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텐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비판을 명쾌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경찰 관계자 얘기로는 지난 7월에 비가 많이 내려서 눈이 막 무릎에 빠질 정도였고 우비를 갈아입고 현장에 들어가서 수색하기까지는 했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가 견인을 늦게 해서 발견이 늦어졌다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견인을 늦게 했다는 것은 그냥 변명에 불과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N에서 다른 경찰들한테 취재를 해봤더니 네. 수사 원칙상 논비탈로 전복이 되면 탑승자 이탈될 수 있고 사고 위험, 범죄 가능성 맞아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부나 주변 수석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매뉴얼이다라고 다른 경찰들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 당시 출동한 경찰들 징계를 명쾌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게요, 물론 우리가 추정해보고 미루어 짐작해보는 거지만 보세요. 당시에 신고가 애초에 최초의 저 트럭이 저 아래 비탈길로 즉 뒤집어진 게 그걸 발견하고 신고하신 분들이 최초에도 있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최명규 원장님, 이게 초동수사 부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차량이 현장을 가본 경찰 얘기가, 파출소 출동한 경찰 얘기가 운전석 쪽으로 차가 뒤집어져서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우기여서 비올 장마철이어서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 시신이 있었죠. 사람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때 만약 현장 가서 초동 조치를 했다면 경각에 달렸던 사람 목숨도 구할 수 있었잖아 하는 생각을 지금 딱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아마 그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 차 자체가 거의 아마 물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물안경 같은 거를 끼고 저기를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그 안이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이해가 가요. 아니 인력이 안 되면 그 지원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날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저 차적을 조회하게 되면은 저 차적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 뭔가 누가 전화를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저 차와 관계가 되어서 그 근처에 입원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119도 하나도 그 출동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날은 못 봤다 하더라도 저 차와 관계가 되어서 뭔가 서류상에 흔적이 남아있나를 갖다 충분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를 갖다 변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날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물이 빠지면 다시 가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안 한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번째고요. 아하.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저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니까
저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나 저것은 결국 제 추측에는 누군가의 사유지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럼 누군가의 사유지에서 저거를 빨리 치워줘야 되는 거는 관공서의 의무라는 거지요. 아하. 그리고 상식적으로 차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게 불법 주차한 거를 갖다 2개월 동안 개고하는 게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저건 전혀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마 저기에 누가 가서 개고장을 붙이는지도 한번 눈을 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저는 안 붙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는 추정마저 해봅니다. 그래요. 물론 합리적인 그런, 왜냐하면 초동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의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백골 시신이 2달 지나서 저 안에 있었던 게 뒤늦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이라도 저 시신에 대해서 타살 혐의적, 즉 범죄 어떤 혐의가 있는지 뭔가 좀 그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경찰의 발표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별도 뚜렷한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근거로요? 근거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검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출동한 지 2개월 만에 지금 시신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6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소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고 60대 남성의 그 차량 소유주가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공식 발표고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유전자 검사, 차량 감식 등을 의뢰한 상태고 이제 감식 결과가 나오면 한 달 정도 걸린대요. 또 우리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별도 뚜렷한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이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네.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차량 소유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량이 불에 타는 적이 있어서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네. 부실한 대응 그리고 지금의 이 상태도 이게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가 뉴스파이터가 이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현장 그림 좀 흘려주세요. 보세요. 저기가 일반 그 도심의 도로 이런 데가 아니에요. 농로에 농로. 보세요. 농로잖아요. 그럼 보세요. 차량이 저기로 굴렀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어디를 들어보고, 왜냐면 차량에 불이 화재가 났다는 것은 전봇대 등을 들이받아야 되는데 지금 농로에 그런 데가 없잖아요. 아까 영상 잠깐 나왔죠. 농로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 불을 과연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서 과연 고의를 누가 붙였는지 등등등 많이 지금 조사를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범죄 혐의점 없다고 지금 단정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에서 부검도 한 것도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차제에 보세요. 이 차주분과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하고. 그러면 그 가족들 통해서 어떤 사연이 있어가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후속 수사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목 보세요. 7만 원이, 전 처음에 잘못 봤어요. 7만 원이 10만 원이 되는 법인 줄 알았더니 7만 원이 10원이 되는 마법이래요. 아니, 안진용 기자님,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휘르륵 뭐 마술 부린 거예요? 연금술이란 말이 있잖아요. 금을 만드는 기술. 어허. 보통 이럴 때도 뭐 이게 10원을 7만 원으로 바꾼다면 굉장히 유용한 현대판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게 7만 원을 10원으로 바꾸는 기술이나 마법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어허.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영상을 일단 한번 어머, 보시죠. 영상 연애네. 지난 5일 새벽 경기도의 한 식당입니다. 네. 남자 손님 3명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식사 도중 한 남성이 일어나서 카운터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계좌이체로 계산하겠다면서 휴대전화로 송금을 하는 듯합니다. 어머. 그러자 잠시 후에 이 네. 남성의 일행인데요. 네. 다른 일행도 이렇게 카운터로 와서 네.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곤 이 남성은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남성. 그리고 입금 화면을 직원에게 쓱 보여준 뒤 그 후 이 남성은 태연하게 가게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들이 먹은 이날 음식값은 총 7만 원. 네. 그런데 이날 가게 사장님의 통장에는 7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역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아니, 아까 김효성 기자님, 저 남자분이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카운터 앞에서 막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이체하는 듯한 그 행동, 막 뭘 눌렀잖아요.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이체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한번 같이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네. 그때 식당 업주는 새벽 시장을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띵동 알림이 떠요.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그 금액을 보니까 10원이 입금됐던 거예요. 네? 10원이요. 10만 원도 아니고 10원이었습니다. 10원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영상 속의 그 남성 손님이 7만 원 대신 보낸 금액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사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새벽 4시, 뭐 5시 그쯤에 와서 삼겹살에 소주에 볶음밥까지 아주 야무지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낸 돈이 10원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보통 뭐 10원 한 장 남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반대로 10원 한 장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거죠. 아니 듣고 보니까 지금 너무 물론 지금 이 업주분께서는 속이 새까맣게 타라고 지금 분통 터질 일이지만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지금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업주분 사장님. 근데 아니 보세요. 지금 저 액수에다가 지금 보세요. 공을 하나 더 붙여서 10만 원을 드려도 너무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10만 원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10원을 드려요 지금? 먹튀한 거죠, 먹튀. 근데 아하. 너무 황당한 건 이 남성의 뻔뻔함 때문에 사장과 이 종업원 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하. 이게 왜냐하면 종업원을 속인 건데요. 그렇죠. 이게 보세요. 이 남성이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계좌이체 하기 전에 네. 혹시 이거 계좌이체 하면 바로 확인되나요? 그러니까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죠. 왜냐면 사장님한테 가니까 본인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하. 그걸 노려가지고 바로 확인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7만 원이 송금됐다고 보여지는 화면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가짜거든요. 진짜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7만 원 보낸 송금만 보여주고 실제로 돈은 10원만 보낸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두 사람 속인 거잖아요. 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업원 이분도 그렇고 두 사람을 속여서 7만 원을 보낸 것처럼 송금하면 보여주고 실제로는 10원만 보내는 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야 사장님하고 직원분 두 분 다 얼마나 빵당하면서 지금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체를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직원이 지금 바로는 확인이 안 되고 이체하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한 2, 3분가량 핸드폰을 만지다가 이 이체하는 걸 보여줬는데 직원이 화면이 뜬 걸 보고 기존에는 먹튀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하고 그냥 몇 번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최명규 원장님, 사실 이 피해를 당하신 업주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사실 천사였어요.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먹튀 피해를 그전에도 몇 차례 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정말 도저히 수법도 저지르고 진짜 참다 못해서 지금 이렇게 전국에 지금 고발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계형 범죄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범죄는 애초부터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 2명의 사람이 너무너무 건장해요. 일을 할 수 없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저랬다 그러면 생계형 범죄겠지요. 그리고 생계형 범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술을 먹으면서 즐겁게 있다가 갔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누리꾼들 댓글을 보다가 진짜 저는 진짜 이 의도였을까 하고 제가 걱정이 됐었던 거는 네. 저렇게 해놓고 나서 10원을 잘못 보냈잖아요. 네. 잘못 눌렀다고 나중에 경찰에 가서 발뺌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게 일종의 나중에 법적인 처분을 갖다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남을 갖다 기반하는 극악무도한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짜 저 사장님을 실제로 저 사장님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도 맞아요. 더 심한 충격을 주는 그렇죠. 저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봅니다. 맞아요. 누리꾼들 반응도 아까 잠깐 보셨지만 사기꾼인데 저 인간들은 사기꾼이라고 지금 아예 누리꾼들이 그냥 이제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기꾼이란 오해 뒤집어 쓰는 게 억울하면 지금은 자수하고 빨리 돈 내요. 그리고 지금 뉴스파이터도 신고하고. 그런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근데 어쨌든 저 인간들이 송금한 내역은 10원이지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뭔가 저 못된 인간들을 진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뉴스파이터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피해 업주가 이체 내역에 따라서 남성이 계좌 이체한 은행 측에 이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 자발적인 변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은행 측에서요, 남성한테 업주 번호까지 사정 설명과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이 아직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 업주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요. 오늘 경찰서에 출석해서 고소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아니 혹시 앞서 최명기 원장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 인간들이 경찰에 나가서 한다면 아 죄송해요. 아 근데 나 7만 원 누른 줄 알았는데 아 이놈의 손가락 때문에 10원 잘못 눌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심의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들은 대부분의 무전취식이나 이른바 먹튀 사건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심의 의사 외에도 어떤 외부적인 어떤 정황에 의해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을 넘어서서 저는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일단 이 누를 때 양손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7과 1은 좀 헷갈릴 수 있어도 0을 4번 눌러야 되는 것과 1번 눌러야 되는 것 헷갈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러네요. 보이고 그리고 바로 확인되는지 그것 여부도 확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은행에서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받고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사건 범인 잡히기 전에 빨리 자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은요. 아 내가 한 이 짓이 방송에 뉴스에 특히 뉴스파이터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많이 눈과 귀를 이 쫑긋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국 방송 탔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그 업주분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그 액수 고스란히 한 푼도 틀림없이 보내드리고 가서 싹싹 빌기를 진짜 경찰이 또 경찰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큰 죄값 치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말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랍니다. 바꿔볼게요. 우리가 참 직장 정말 수십 년 다니는 직장을 하루아침에 명예퇴직하면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떨까요? 근데 보세요. 명예퇴직을 어떤 하는 아내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해줄 올바른 말이 그럼 대체 뭘까요? 퀴즈를 내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고생했어 하고 퇴직금은 맞아요. 얼마쯤 나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그러지.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네,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퇴직금이 언제 나오는지 뭐 금액이 아니도 절대 그런 거 얘기하시면 네. 안 되고요. 네. 자, 근데 오늘의 이 사연의 남편 그런 얘기는 분명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만한 사연인데 뭐라? 왜냐면 아내 이 퇴사하는 날에도 이 남편은 밥만 잘 먹더라가 아니라 밥만 잘 찾더라라고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밥 먹는 거야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죠.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어머나? 근데 왜 이런 사연을 고백하게 된 건지 과연 이 사연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어머나? 일단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네. 오늘 마지막 생방송에 어떤 멋진 말을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봤는데 매일 우리 수많은 청취자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저의 방송을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도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목소리 예쁜데 울면 안 되는데 정말? 음악에 있는 2시 황정민의 뮤직쇼예요. 명예퇴직이 딱 나왔을 때만 해도 별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방 발령 이번에 또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명예퇴직을 해야겠다. 정년퇴직도 마찬가지고 명예퇴직도 마찬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있는 걸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되게 오랫동안 사랑하던 사람하고 헤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박탈감이 크구나. 그러니까 막 불에 데인 것처럼 마음이 막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매일 울면서 다녔어요. 시청자분들이 어머
목소리와 얼굴을 같이 동시에 보니까 어머 이분이네 하실 텐데 김묘성 기자님 이분이 MBN에 동치미쇼 나온 거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보셨던 분은 KBS 간판 아나운서 황정민 아나운서인데 지금 프리랜서 4주차라고 하더라고요. 4주차. 네 4주차입니다. 아직 신인입니다. 네, 1993년 KBS 19기 아나운서로 공채 입사를 했는데 98년부터 방송을 했네요. 그래서 황정민의 FM 대행진을 시작으로 황정민의 뮤직쇼, VJ 특공대 같이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알 법한 그런 큰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왔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육아휴직 기간 빼놓고는 무려 23년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31년 만에 KBS를 떠나게 됐는데 지난달 31일부로 명예퇴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MBN 동치미에 나와서 명예퇴직 당시에 그때의 심경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니까 명예퇴직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마음이 불에된 것처럼 그렇게 참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거의 울면서 매일 울면서 출근을 했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돌이켰습니다. 참 듣고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저 마음은 앞서 이제 황정민 씨도 이 여느 그 직장 생활하다가 명예퇴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라고 이제 감정이입이 또 해보는 것도 나왔지만 저 마음은 진짜 명예퇴직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본인도 본인이지만 쓰리황, 황정민, 황수경, 황현정 이 동기 3명을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세 명이 동기예요? 동기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 회사를 지킨, 이 방송사를 지킨 사람이 황정민 씨인데 이렇게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허하겠어요. 근데 그 곁에 서 있는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고2, 중3 아들과 딸이 있는데 마지막 라디오 생방송을 하러 가는 날 두 자녀가 엄마 마지막까지 잘하고 와. 방송하느라 못했던 거 오늘 다 하고 와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이따 집에서 와. 집에서 보자. 이 애정 가득한 메시지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는데 원래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이 허해지는 게 돌아갈 데가 없을 때 그런데 결국은 집으로 와서 보면 되지라는 그 가족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을 거예요. 아들, 딸들이 진짜 속이 깊네요. 진짜 어른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남의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르는 남편의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여기서 남편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라디오 PD, 부장, 국장, 센터장 이렇게 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저희 남편이 오늘 밥은 집에서 먹어, 밖에서 먹어. 이렇게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먹어. 내가 집에서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일찍 들어갈 것 같아.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너무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딱 마주친 거예요. 남편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늦었네. 어떡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그러면 밥을 밖에서 먹고 오라 그러지 왜?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볶음밥을 막 만들어가지고 계란 프라이 해갖고 딱 해갖고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볶음밥을 먹을 입맛이 아니라 라면을 끓여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아니 허준 변호사님, 황정민 씨 남편 혹시 정말 실례지만 강 큰 남자예요? 혹시? 네. 제가 만약에 황정민 아나운서였다면요, 저 당장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가서 평생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와라. 듣고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 저렇게 말했다고요? 어머.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불불 끓어오지만 참고 자기야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가서 우리 밥 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황정민 아나운서가 진짜 좋은 아내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명퇴하고 오는 그 지친 날 남편이 마주치자마자 밥 타령을 하는데도 볶음밥까지 만들어서 후라이까지 얹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고마워하고 먹으면 되는데 내가 오늘 볶음밥을 먹을 입맛이 아니니까 나 혼자 라면 끓여 먹을게 하면 볶음밥 만든 아내의 정성은 뭐가 되냐고요. 하루 종일 울고 들어왔는데 정말 황정민 씨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황정민 씨도 얄밉고 허탈한 것도 허탈한데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래저래 퇴직한다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화를 표출할 기운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볶음밥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차분하게요. 여보,
내가 밥하려고 취직한 사람 아니잖아. 명예퇴직 때문에 사람들 만나 얘기하느라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라디오 진행할 때처럼 다정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까지도 밥 타령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밥을 밖에서 먹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자기 힘들었어. 이 말 한마디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귀를 의심했어요. 귀를. 처음에는 김효성 기자님, 아, 남편분이 황정민 아나운서, 즉 아내분이 황정민 아나운서가 오늘 30년 넘게 몸담았던 그 회사에 명예퇴직한 걸 몰랐나 보다. 어머, 진짜 자기가 오늘 명예퇴직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밥 먹고 오라고 얘기하지. 그럼 이러고 있어 지금. 아무래도 슬픔을 좀 이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일부러 화를 돋군 게 아닌가. 그래서 슬픔을 좀 잊을 수 있도록 하나의 전략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남편분에 대해서 과거 종종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평소에 이런저런 대화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또 평소에 남편 성격이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평안한 그런 아주 평안한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때 남편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 남편이 사정이 있었겠지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황정민 아나운서의 그 마지막 출근, 그 당일은 어땠을까? 그 당일은 그래도 남편이 좀 달랐겠죠?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야, 네네.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 혼자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누군가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어줬으면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한 3일 정도 남편이 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맨정신이 아닌 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럴 때 내 얘기를 좀 들어주면 안 돼? 근데 저희 남편은 또 농담이랍시고 난 돈을 받아 얘기를 들어줘. 그 정신과 의사 하시거든요. 직업이. 그걸 듣고 하면 더 이해가 돼. 어머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황정민 씨 남편분 직업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고 지금 더 최진봉 교수님 옆에 계시면 더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제 옆에 네. 앉은 최민기 원장님 뭐 같은 정신과 전문이라잖아요. 어머, 네네. 아니 정신과 전문이면 네네. 남의 말은 잘 들어주잖아요. 왜 네네. 아내 말은 제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대체? 지금 먼 산 쳐다보지 아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먼산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네네. 다른 사람 말은 진짜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 아닙니까? 아까 네네. 이제 황정민 씨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 받아 얘기를 들어준대요. 그 남의 말은 돈 받으니까 잘 들어주고 아내 말은 안 들어주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네. 농담 삼아 했겠지만 황정민 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좀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아마도 이제 제가 이 남편 되시는 분은 다른 사람 상담할 때 그럴 거예요. 아내가 얘기할 때 남편 말 잘 들어주세요. 본인은 안 들어줘요. 네. 그래서 난 돈 받고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니까 황정민 씨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네. 나도 카운터 가서 그럼 접수하고 아이고. 남편하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정신과 전문이 정말 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정신과 전문 최명기 원장님 나와 계신데 혹시 댁에서도 사모님 어떤 대화를 요청하실 때 먼저 접수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제가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내가 너무 과하면은 이제 그만 그렇게 하세요. 네네네. 그런데 네. 보통은 제가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면 왜 이런지에 대해서 3가지 이상으로 설명하게 또 되는데요. 3가지 이상이나 돼요? 오늘은 이제 동업자 정신 때문에 아하.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아내분 이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남편과의 어떤 대화가 그리웠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30년 넘게 몸담았던 그 회사에서 정든 진짜 가족 같은 회사에서 떠났으니 뭔가 그때 뭔가 다독거려줌을 원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해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황정민 씨의 못다 불안한 이야기 요건 맛배기였고요. 진짜 더 많은 얘기는 이번 주 토요일 12일 날 밤 11시 속풀이쇼 동침에서 여러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수시로 뭐 거의 막
뭐 과장에서 바로 일부러 몇 대를 볼 거예요. 바로 이거 말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전동 킥보드입니다. 갑자기 뛰어나는 고라니에 빗대서 킥란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편리하고 빠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따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오늘 새벽 대전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고 소식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전조등을 켠 킥보드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근데 그 순간 환한 불빛과 함께 차량 한 대가 나타나더니 킥보드를 치고 지나갑니다. 어머머머. 달리던 차량과 부딪힌 킥보드는 무려 20m가량을 날아갔는데요. 어머나.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이 킥보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부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운전대 쪽 그게 아예 이음새가 아예 날아가 버렸네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저게 저 사고가 그제 새벽에 일어난 사고인데 김묘성 기자님 아마 저 전동 킥보드 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본체가 단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두동강 갔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돌 당시에 이 킥보드와 차량 모두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갓길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을 정도의 그 어머나. 속도였었고요. 네. 당시 또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때 신호는 황색 전멸등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의도 살피고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킥보드는 어땠을까? 킥보드는 원래 1인 탑승이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10대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헬멧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둘 다 크게 다쳤고요. 한 명은 한때 의식을 잃기도 할 정도로 아이고. 굉장히 크게 다쳤었는데 어떡해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요. 세상에. 황색 전멸등은 빨리 가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속도를 정말 김묘성 기자님 말씀처럼 줄였어야 되는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앞서 제목 보니까 무면허란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둘 다 양측 다 면허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킥보드를 타려도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면허 취득을 안 한 상태에서 10대 여성 10대가 2명이서 타고 있었고 이 운전했던 SUV 차량 운전했던 사람도 40대인데 이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무면허. SUV 운전자도 그다음에 킥보드 운전자도 둘 다 무면허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SUV 차량 운전자 사고 당시 혹시나 약물이나 음주 상태인지 확인해 봤는데 둘 다 아니었습니다. 약물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면허 상태였는데 무면허가 된 이유를 봤더니 면허 갱신 기간 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이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안 받아가지고 10년째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휴 진짜 왜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무면허인 상태로 저렇게 황색 전멸등을 보고도 저렇게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진짜 그리고 애초에 무면허로 어떻게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던 건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된 이 대여 회사는 인증 자체가 면허를 기입한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법적으로 지금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플만 깔고 QR코드만 찍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돈 내고. 이런 문제가 엄청 큰 거죠. 이거 듣고 보니까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성인인지 이 인증하는 유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전면허가 있는지 인증하는 유무도 안 되고 그냥 그 QR코드로 어플만 깔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른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엄카, 카드, 엄마 아빠 카드 갖고 다니니까 그걸로 다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니 그럼 저 업체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돈만 벌고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도 대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최명희 원장님. 맞습니다.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매출을 올리고 싶은 생각밖에 현재는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법의 규제로는 저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들이 처벌을 받게 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업체 측의 어떤 선제적인 조처로 이게 시정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결국은 법의 제도가 있어서 면허에 있는 뭐 QR코드나 그거를 찍어야지 저게 작동을 하게 되든 아니면은 더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생체 인식을 면허자가 생체 인식을 해야지만 네. 킥보드가 작동을 하게 하든지 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방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듣고 보니까 애초에 이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던 사고였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준 변호사님. 그럼요. 이게요. 그 황색 전멸등 아까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게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언제라도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지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얘기하기로는 주의를 했다 본인이. 근데 갑자기 킥보드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경찰은 과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전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러니까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밤에 전멸등이 켜지는 이 도로가 평소에도 과속이 굉장히 잦은 구간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지금 운전자 입건한 경찰이 여고생한테도 범칙금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헬멧도 쓰지 않고 탑승 인원도 초과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겠지만 양측 다요. 지금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입니다. 아하. 그리고 만약에 제한 속도 20km 이상 초과했다고 하면 그것도 또 12대 중과실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다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엄청난 처벌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보면요 학생들이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QR코드로 돈만 내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뭐 등굣길에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등굣길에 저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정말 가정에서 정말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모님께서요. 그런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살다가요 진짜 이런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그런 해괴망측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전남 고흥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0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는요. 20년째 알고 지내온 형 동생 사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동생입니다. 그때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 피해자의 상황은 이혼 후에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혼자 지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2년 11월입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윷놀이 도박을 하는데요. 네. 한 판당 10만 원씩 정말 도박이었습니다. 그 두 판 다 피해자가 이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는 20만 원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한 게임 더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는 아유 그만하자면서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가해자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머나. 진짜로 피해자를 살해를 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윷놀이로 판돈 10만 원을 건다는 것도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 일로 지금 사람 목숨을 해쳐요. 진짜 무슨 범죄 영화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저 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저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뭔데요? 현장에 있던 지인이 있었어요. 그 네. 지인이 119에 신고를 하려 했는데 네. 그 지인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어머나. 잠깐 기다려. 신고하지 마. 그리고 나서 그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병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허. 그리고 왜 그랬냐? 119에 신고하려 했던 지인과 입을 맞춰가지고 말을 맞춰서 보험회사를 속여서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나.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빨리 119에 신고해서 빨리 데리고 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머나.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이 그 사이에 말을 맞춰가지고 800만 원을 보험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난로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된다.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머나. 이렇게 보험회사를 통해서 800만 원을 편취를 했는데 이게 보험이 2020년 12월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던 어허.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실수로 난로가 넘어뜨려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게 돼 있던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본인이 든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인과 짜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나쁜 쪽으로 머리를 진짜 굴리는 걸까요? 이게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장애 사망 보험에도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요건을 보면 누군가한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어허. 그 사고가 나는 대상을 피해자로 설정을 하고 지급되는 보험금은 뭐 보통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든가 뭐 유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가해자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 4월에 가입된 보험이었는데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에 2억 원이 지급되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피보험자는 피해자, 수익자는 가해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건 후 4개월이 지나서 작년 3월 20일에 이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 가해자가 유족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 상해보험이 있다. 사망하면 2억 원 나오는데 그 보험금 받아서 내가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해놓고 세상에. 그 가해행위로 인해서 나오는 보험금을 자기 거라고 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의 일종의 목숨값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꾸밀 수 있는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못된 인간 아닌데 법이 살아있다면 이런 인간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 가해자는 정말 가증스러운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일단 겁을 주기 위해서 기름통을 들었을 뿐이고 안에 휘발유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뿌려진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기름만 있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불이 도화선이 있어야 되죠. 라이터를 켰는데 그건 담배를 태우려고 한 거였고 갑자기 피해자 몸에 불이 붙게 됐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을 했고 병원으로 옮겼다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봤고 결국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 정말 악마 같은 인간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무려 3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살인죄 권고형량이 강도 강간 살인 같은 중대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도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25년 이상이에요. 35년이 선고됐다는 거는 정말 무거운 중형이 선고가 됐다는 건데 그 이유가요. 과거에도 이 사람 싸움 끝에 사람을 흉기로 찔러서 살인 미수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흉기를 들고 어떻게 해버린다 이렇게 특수협박한 그런 행위도 있었는데 이 형 다 살고 나서 3년이 지나지도 않은 누범 기간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누범 가중된 데다가 보험 사기 혐의까지 더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인간 질이 안 좋은 인간이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부터 징역 35년형이 선고가 돼서 대법원까지 이게 쭉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동일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몸에 뿌린 어떤 물질의 양이 사람의 몸에 이 정도의 이 물질을 뿌린다고 하면 사망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이걸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항소를 냈지만 기각이 됐고요. 그 항소심에서도 이 정도 양이 있는 그 기름통 안에 그게 있었다라고 하면 물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인화 물질이 뿌려졌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인식이 가능하고 예상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의 변명이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징역 35년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특히 유족분들 마음 같아서는 이 인간을 평생 햇빛을 못 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35년 법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판결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